집정관의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이 최초로 선출된 다음 해에는 다시 집정관이 선출되었으며 이해 로마에서는 감찰관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한동안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는 이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구조사는 시민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롭고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었다. 따라서 잦은 대외 전쟁에 임해야 하는 집정관이 이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원로원은 인구조사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관직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감찰관의 원래 역할은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조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한이 확대되었다. 특히 공화정 후기에는 감찰관의 권위가 원로원을 능가할 정도가 되는 때도 있었다. 감찰관직을 거친 인물들은 이후 집정관이나 독재관과 같은 더 높은 정치적 지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권한 호민관이 탄생한 지 5년이 지난 기원전 439년 로마에는 여러 재난과 위기가 겹쳐 큰 혼란이 일었다. 이 해에는 외부의 적이 비교적 조용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여기에 전쟁까지 겹쳤다면 로마가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모든 불행은 기근에서 비롯되었다. 그 원인을 두고도 귀족과 평민은 서로 비난하며 대립했다. 귀족들은 평민들이 농사의 소홀히 해서 수확량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민들은 일부 지역에서 정치적 선동이 확산하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진 탓이라고 반박했다. 집정관들이 의도적으로 식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호민관들이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시장 감독관으로 루키우스 미누티우스가 임명되었다. 미누티우스는 인근 국가로부터 식량을 사들이려고 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에트루리아에서 일부 곡물을 수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기근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그는 보유하고 있는 식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모든 시민에게 각자가 보유한 곡물을 신고하도록 명령했다. 한 달치가 넘는 식량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초과분을 시장에 내다 팔도록 강제했다. 노예들의 경우 식량 배급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한 곡물을 매점 매석하는 상인들을 엄격히 단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식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통제가 강화되자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더욱 커졌다. 절망한 많은 평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들은 머리를 가린 채 스스로 테베레강에 몸을 던지며 생을 마감했다. 도시는 깊은 절망과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민들의 구세주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했다. 기사 계층 출신인 스프리우스 멜리우스는 상당한 부를 가진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그의 의도가 순수했다. 그는 친구들과 피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비를 들여 에트루리아에서 대량의 곡물을 매입했다. 그는 이 곡물을 평민들에게 무상으로 배급하며 큰 환영을 받았다. 그 덕분에 평범한 사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중 사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로 떠올랐다. 민중들은 그가 차기 집정관이 될 것이라 확신했고 그 역시 이를 부정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은 한번 기회를 잡으면 쉽게 커지는 법이다. 그는 단순히 집정관직의 꿈에 만족하지 않았다. 기사계층은 평민에 속해서 원칙적으로 집정관 출마 자격이 없었다. 따라서 그가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귀족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다. 어차피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면
차라리 더 높은 권력, 즉 왕위를 노리는 것이 낫다고 그는 판단했다. 그는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며 대업을 준비해 나갔다. 기근 문제를 해결하려고 활동하던 시장 감독관 미누티우스가 자연스럽게 스프리우스 멜리우스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구휼 활동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단순한 자선 활동으로 여겼다. 그러나 곧 멜리우스가 정기적으로 비밀 회합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그는 멜리우스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멜리우스가 단순한 구호 활동을 넘어 왕위 찬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로원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원로원은 즉각 대응에 나서 루키우스 퀸티우스를 독재관으로 임명했다. 처음에 그는 고령을 이유로 들며 사양했다. 하지만 원로원 전체가 그의 지혜와 강직함을 신뢰하며 강하게 설득했다. 결국 그는 신들에게 기도한 후 독재관직을 받아들였다. 그는 기병대장으로 가이우스 세르빌리우스 아할라를 임명했다. 다음 날 독재관 루키우스 퀸티우스는 적절한 경비 병력을 배치한 후 포럼으로 들어섰다. 민중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며 그의 행동에 주목했다. 포럼에서 민중들과 접촉하던 멜리우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독재관의 목표가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음모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갑자기 독재관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무슨 소란이 일어난 것이냐? 어떤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독재관이 필요하게 되었단 말인가? 어찌하여 80세가 넘은 노인이 전국을 책임지게 된 것이냐? 이때 기병대장 세르빌리우스가 멜리우스에게 다가갔다. 그는 독재관께서 너를 소환하셨다 라고 말하며 그를 끌고 가려고 했다. 하지만 멜리우스는 즉시 몸을 피하며 군중 속에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호위병들이 그를 뒤쫓았다. 기병대장도 그를 쫓고 있는 가운데 그는 도망치며 절박하게 외쳤다. 로마 시민들이여, 나를 도와주시오. 나는 단지 선을 행했을 뿐인데 귀족들의 음모로 박해받고 있어. 나를 이 자리에서 도살당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오. 세르빌리우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추격해서 낚아챘다. 이어 세르빌리우스는 그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그를 처단하고 나서 세르빌리우스는 독재관에게 돌아갔다. 그는 독재관에게 멜리우스가 소환을 거부하여 즉결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독재관 루키우스 퀸티우스는 군중들 앞에서 그가 공화정을 구했다고 선언했다. 곧이어 독재관은 포럼에서 민중들을 향해 로마에서 왕정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로마 역사에서 왕권을 탐한 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상기시켰다. 특히 공화정의 창시자인 집정관 브루투스가 왕정 복고를 꾀한 자기 아들들을 직접 처형한 사례를 강조했다. 또한 공화정 초기의 집정관 콜라티누스 타르퀴니우스는 단순히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위에서 물러났다고 했다. 끝으로 최근의 데켄비르 독재와 그 처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연설을 끝맺으며 멜리우스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것이라고 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멜리우스의 집은 철거되었으며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되었다. 로마 공화정은 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근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 한 사람의 권력이 법과 전통을 초월하는 왕정은 이제 로마인들에게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체제였다. 멜리우스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공화정을 위협하는 자가 어떻게 처단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다. 로마는 오직 법과 원로원의 지도 아래에서만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개인도 왕의 권력을 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건이었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알기둠 전투와 카르타고 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31년 에키족과 볼스키족이 강력한 군대를 편성하여 알기둠에 각각 진지를 구축합니다. 이에 관한 급보가 전해지자 로마는 즉각 독재관을 임명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곧 양측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집니다. 적의 기습으로 한때 로마군 진영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로마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에 로마 외부에서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